자, 이번에는 아까 일면 기사에 좀 다뤄봤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도 안 낳는 한국. 153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최저. 13년간 헛돈 저출산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6조 투입 전망인데요. 백화점식 대책의 효과 없을 것으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 처방 고민할 때다 이런 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일자리 주거 부담에 혼인 인구 줄고 결혼을 꺼려한다. 작년 신생아 수가 35만 명으로 2016년보다 11%나 급감했다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죠. 합계 출산율은요.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만 해도요. 한 1.24, 1.13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수치였는데 그 이후에 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라면서 쓰였습니다. 그러나 쭉 떨어져서 드디어 올해 2분기에는요. 한 명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전준호 전 대표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결혼을 포기하고 또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결혼을 힘들어하고 또 출산을 어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 앞에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고 두 번째가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값은 너무 올라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면 30년, 40년이 걸려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정말 일자리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젊은 층들이 출산과 결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결단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율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같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제 소상공인 위기죠. 그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런 위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이 또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도 마저 좀 보겠습니다. 어제 당정이요 7조 원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 응급 처방. 그런데 출구 전략 없이 재정 지원만 한다. 이렇게 한겨레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요.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전 자금을 월 13만에서 15만으로 늘리고 뭐 사회보험료,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한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체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데 출구 전략 없이 재정 지원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경향신문 기사 좀 보죠. 돈 풀고 수수료 세금이나 자영업자 연 최대 651만 원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천억 원 공급.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 위한 보증보험 검토. 그다음에 가맹본부 갑질 근절 대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정은요. 100번 이상 만난 결과물이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했는데 소상공인들은 근본 대책 없다라고 일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구체적으로 지적 내역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점주들 효과 적어 허탈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대출 융자 안 받는다면 이자 혜택 준다고 하는데 효과 없습니다. 안 받는데 대출을. 그리고요. 담배세 매출 제외 이게 아마 관건이었나 본데 이건 빠졌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기금 그 제로페이 카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제로페이 수수료가 없는 결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활성화될지 의구심이다. 그나마 신용카드 세액 공제 확대는 외식업계에서는 그나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답니다. 자, 이거만 보세요. 아까 출산율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서 같이 논평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출산율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즉 인구 증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출산 이런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여성으로부터 출산, 육아로부터 분리를 좀 완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물론 엄마가 아기를 봐야죠. 그렇지만 그게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스스로 그 부모인 것처럼, 엄마인 것처럼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주거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와 일자리도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제대로 주거 대책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뭐 카드 대금, 네. 카드 수수료 낮추고 일자리 안정자금 주고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들 대부분 다 한계 기업들, 소기업들 혹은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한두 명 고용하거나 서너 명 이런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영세적으로 살다 보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체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장 최저임금을 높이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게 되면 바로 사람을 자르는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을 마치 모든 근로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귀족 노조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그 대상은 바로 자영업자들 혹은 소기업 중에서도 한 2명 내지 3명 고용하는 사람들. 지금 최저임금을 주고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이 급기간 최저임금 어떤 낮추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준호 전 대표께서 잠깐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600만 자영업자가 있다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1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가 400만 정도 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자영업 문제의 핵심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한술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골목 상권까지 완전히 침탈하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문제라고 봅니다. 편의점 문제도 보시면 핵심은 너무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계속해서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최저임금을 영원으로 낮춰도 그 상황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 거래 가능에 있어서 수익이 나면 다 빼가는 상황에서 그 자영업이 제대로 될 수가 어렵다. 이 소상공인 대책을 보는 시각도 이렇게 갈릴 수가 있군요. 두 분이 좀 다른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뭐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치 기사 좀 몇 건 보겠는데요. 문 대통령 다음 주 중폭 개가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교체, 박상기 법무장관은 유임 관측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지율 답보, 고용 쇼크, 쇄신용이다. 청와대는요, 후보군 검증 단계에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경질 논란 의식해 김동연, 장하성 투톱. 경제 투톱은 유임될 듯. 그래서 일단 4개에서 5개 정도 부처가 대상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상합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도망치는 안철수. 지방선거 후 해외 간다더니 해외가 아니라 마포에 있었다 그러네요. 이거를 한 언론이 사진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아주경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포착한 언론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참패한 뒤 독일 등 해외에 머물겠다고 했던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 마포구에서 포착됐다. 그래서 이 매체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안 전 의원이 기자를 피해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기자가 죄를 지으신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멈춰달라고 멈춰서 취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는요, 페이스북에 이런 상황에서 음험한 계략을 꾸미는 분이 아니고 도망가실 분도 아니다. 그냥 바쁘셔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좀 상황이 뭐 묘하긴 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근데 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에 독일 가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 기자회견 발표도 했잖아요. 그 다 독일 계시는 줄 알았죠.
예, 근데 저렇게 그 마포에 지금도 선거 사무소, 자기 사무소 폐쇄는 했지만 예. 그 사무소 사무 직원까지 있는 데서 예. 또 정치인을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 뭐 개인이야 뭐 개인 행동이야 뭐 예.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카메라 보고 저렇게 비상계단으로 정치인인데 도망가요? 기자를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그렇죠. 텐데요. 그러니까 저 정치인으로서 내가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아하하 웃고 열심히 하게 하고서 어깨 두드려주고 예. 뭐 몇 마디 해서 그 임기응변을 넘겨야지 저렇게 무슨 어떻게 비상계단으로 저렇게 도망가듯이 하는 모습이 저는 우리 새정치의 쓸쓸한 퇴조? 새정치의 쓸쓸한 퇴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 전당대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본인이 어떤 논란을 또 혹시 벌어질까 그걸 의식하는 거 그런 아닌가 뭐 싶기도 하네요. 의식해서 그 심리는 이해가 가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좁은 나라에서 CCTV를 하루만 다니면 수백 건이 찍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숨는다고 이렇게 될 일이냐 좀 떳떳하게 좀 내놓고 하지.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른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를 비교했는데요. 주적 관련 내용입니다. 한국일보,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검토, 논란거리 아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요.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 검토 왜 이렇게 성급한가. 사설로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일보부터 보죠.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검토 논란거리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에 대해, 그러니까 이 국방백서에서 주적 부분을 삭제한다는 부분에 대해 야당 등 보수 진영은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 국방백서 주적 논란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리고요. 주적 표현이 없어진다 해서 실질적인 적 개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주적 표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지금은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는 때다. 이렇게 사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반면에 조선일보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성급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북이 헌법보다 중시하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 과업 완수라는 문구가 수십 년째 그대로다. 북에선 여전히 우리 국군이 적인데 우리는 북한군이 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보가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군은 안보의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은 수정할 기회가 있다. 안보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이미 늦은 것이다. 완전히 다르네요. 김철 교수님. 예. 어느 쪽에 좀 무게가 가십니까? 이제는 한국일보 국방부의 지금 사설입니다. 검토 중인 내용이 예.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이제 여기 역시 국방부에서도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주적 표현을 삭제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국민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적이 아니다, 적인 것을 적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링컨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적을 파멸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대놓고 넌 적이야라고 해갖고 하면은 계속 그거는 누굴 적으로 여기면 계속 적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예. 모르겠습니다. 왜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취지 자체가 주적이지만 주적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주적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미 왜 이것이 성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과연 현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혹시나 너무 저자세로서 알아서 기는 거 아니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요구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지운다고 하는 것은 혹은 그건 알아서 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어떤 협상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협상력의 하나입니다. 그냥 없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것을 얻고 나서 줄 수 있는 협상력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포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영걸 대표님.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좌우명이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빨리 하긴 하되 천천히 서둘러라. 어려운 얘기네요. 수영이나 테니스나 모든 운동이 어깨에 힘 빼는데 3년 걸린다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길은 저는 반대하고 싶진 않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말이죠. 북한하고 상호 평등, 상호 기회 균등의 원칙에서 북한 노동당 규약 보고 우리도 하고 북한 비핵화 보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군병력 감축이나 훈련 중단이나 주적 문제나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래서 좀 천천히 서둘러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손준호 전 대표. 네, 저는 이 소모적 논쟁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백서에서 문구를 시대 상황에 맞게끔 조금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그건 유연하게 저는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의견이 갈리네요. 시간이 보니까 빨리 끝내서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기사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했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최측근 전 선거본부장 유죄, 트럼프의 가장 공포스러운 날 이렇게 외신이 평가하는데 측근 2명이요. 잡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화살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갈 위험이 크다라고 지금 미국 언론들은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